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금수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네,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네. 대학 입시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떤 말씀이시죠? 네, 일단 대입 제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현재는 정시가 22.7%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는 정시 30% 권고입니다. 권고인데 이미 다 해놨어요. 발표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30% 이상이고 16개 대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네, 대학들은 이미 거의 40% 육박하는 그런 정시를 인원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절대 평가가 이제 한 가지 늘었죠. 영어하고 한국사만 했던 건데 제2 외국어하고 한문도 절대 평가가 됐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수능 연계율, EBS 연계율도 뚝 떨어집니다. 70%가 아니라 50%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간접 연계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를 바꾸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학교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어렵게 이제 EBS를 뭐랄까 좀 잘 활용해서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도 반은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사교육이 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시키면서 네네네. 상위권이죠. 네. 수능 비율을 정시를 늘리면서 이렇게 50%까지 떨어뜨리면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EBS 강사도 하셨으니까 더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는데 학교에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는 뭔가 변화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거고 또 과연 저도 학교에 있었죠. 고등학교에 있었지만 네. 과연 사교육만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막 그냥 변화시키고 하는 걸 어떻게 따라낼 것인가. 또 50%면 또 출판사들도 좀 질비할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EBS에서 반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맞춰줄게 하는 식으로 해서 출판사들이 아마 경쟁력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70%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쳐? 애들도 그래요. 저도 수업을 해봤지만 저도 EBS에서 강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물어보면 EBS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다음 중 본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런데 또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EBS 의존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그죠? 그런 지역 뭐랄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 정시로 가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해봤죠. EBS 들어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연계도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쪽집게 강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 맞춰 나올 거 같죠. 딱 맞춰줄 거 같고 그럼 사교육비도 걱정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도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교육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참고서 시장이 커지겠네요. 그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도 심해지고. 네네.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체에서 수상 경력 기재가 올해까지는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소논문 기재가 올해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022학년도까지는 소논문 기재가 이제 불가하다라는 거. 또 교사들이 쓰는 총 의견 기록부가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함축적으로 잘 쓰셔야 된다는 거. 또 자기소개서도 올해까지는 4개 문항에 5,000자였었는데 문항이 줄죠. 1, 2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3개 문항으로 바뀌면서 3,100자가 된다는 거죠.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논술고사는 폐지 유도를 하겠다는데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네,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수능 평가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절대평가가 영어하고 한국사였는데 제2 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2외국어 한문을 그 전에는 뭐라 그럴까 그 사회탐구 대신에 쓸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사탐이나 과탐은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건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고 또 연계를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70에서 50%는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었는데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EBS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문과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70% 하면서 거의 지문을 똑같이 썼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지만 체감 연계율은 30%나 될란가? 안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느낌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50%냐 얘기를 해봐라. 전에도 저도 이제 그 초창기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70% 연계율에서 넌 대책 회의를 했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70%인지 밝혀라.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 대표로 해서 교사 대표 들어가고 또 다른 학교 선생님 들어가시고 교육부 하고 교육과정평가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해? 라고 회의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해서 뭐 그 뒤부터는 그 체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숫자만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실제 체감 자체를 쉽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50%다가 또 간접이야. 그러면 30%도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 체감 정책은 거의 뭐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뭐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비는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학교 교육은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애들 진짜 헷갈리겠는데요. 헷갈리죠. 그럼 이제 뭐 30, 70%이제 50% 채울 줄 알았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70%를 채워야 돼 이제 나가서. 아주 어려운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직업탐구 이것이 이제 선택형, 이제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 학생 부담 완화를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완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네,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도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지리 하나 하고 물리 1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사탐만 2개 해도 되고 과탐만 2개 해도 막 섞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최상위권 대학의 자연 계열을 보면 전부 다 과탐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최상위는 과탐해야 되는 거고 아닌 데는 뭐 아까 대진대의 경우에도 보면 뭐라고 하지? 그 문이과 구분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도학교입니다. 이미 아니 누가 전화가 와서 대전의 우송대학이 선도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여기 문이과 구분도 없어요. 그래. 이쪽 이 수도권에서는 대진대가 선도학교라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가 구분이 없이 두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기하가 올해까지 빠져 있는데 기하가 들어간다라는 얘기하고 과학 2 과목도 수능에 출제가 된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면 되고 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라는 거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선택이 화작을 할 것인지 언매를 할 건지 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의 성향을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고 시간은 조금 덜 들어가지만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목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요. 자연계도 사실상은 수학이죠. 참 자연계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확통하고 미적하고 귀하가 있는데 뭘 해야 될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는 전부 확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는 미분 적분하고 기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상위권 대학들은 미적 아니면 기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갈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탐구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구분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들어갈 대학은 과탐 2개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제2외국어 한문에서 그 제2외국어 한문이 이제 그 9등급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 체계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달라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40에서 50점 맞으면 1등급인데 이 제외고 한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45에서 50이 돼야 1등급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 또 선택 과목이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걸 참 그 조정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문제가 있을 테고 22문제가 있고 선택이 8문항이 있는데 8문항이 이제 확통을 보느냐, 미적을 보느냐, 기하를 보느냐 이렇게 나눠질 텐데 거기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이 세 그룹의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점수를 조정을 해서 그걸 각자 표준화해가지고 만약에 그 공통 과목이 75%면 곱하기 0.75 그렇게 하고 선택 과목이 25%면 곱하기 0.25 해가지고 최종 점수가 나온다는 뜻인데 쉽게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을 그래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통 아까 수학이 30문제 중에 22문제는 공통으로 나가는 거고. 아까 확통으로 나가든 아니면 미적 분과 기하를 8문제 안에서 어쨌든 배분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끔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뭐 기하는 어려워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안 할 텐데 그런 걸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좀 조정을 해서 점수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은 공통 과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실력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 그룹이 이제 본 그런 점수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서 그 불이익이 없도록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험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통계를 내고 싶어 했나 봐요. 맞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합리화가 되는지 옛날에 또 무슨 뭐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막 KBS 기자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년에 한번 많이 해보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평가원 모의 평가도 있고 9월 평가원 모의 평가도 있고 아니면 그 전국연합 학력 평가를 봐서도 시뮬레이션처럼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아마 확정이 안 된 거에 제가 한 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수능의 변화를 보면 뭐 그냥 그 사회과학 탐구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구분 없이 두 과목 선택할 수 있고 직업 탐구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의 공통 과목 비슷한데 그거 하나 하고 계열별로 한 과목 선택해서 이렇게 두 과목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 국어는 총 45문항 80분입니다. 그런데 공통 과목이 34문항 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11문항으로 됐다는 거. 그다음에 수학도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건데 공통 문항이 22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8문항이라는 거. 또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 영어 이것이 이제 등급만 표기돼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반영 대학 탐구를 대체할 수 있었던 건데 제2외국어 한문들이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022학년도는 4개 학교만 남습니다. 강원대, 성균관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이런 데서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쓰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정시에서는 사용하는 대학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점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대신에 하나 써야 되는데 체제가 달라진 거죠. 사탐은 9등급제가 된 거고 뭐 이것도 이제 뭐 절대평가가 돼버린 거니까 그건 상대평가고 절대평가가 되니까 어떻게 상용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대개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배점은 수학만 2, 3, 4점이에요. 2, 3, 4점이 되고 이제 문항당 배점이 나머지는 전부 다 2.3점인데 제2외국어 한문만 1.2점입니다. 예, 과목당 30문항 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국어에서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인데 이게 34문항이고 74점에 해당이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택일 내야 되는데 이게 11문항에 26점이라는 거. 구조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수학도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가 22문항에 74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택 과목인 확통, 미적, 기하중, 택일인데 이게 8문항이 26점이고 또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그 9문항이 단답형으로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것도 네.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나머지는 뭐 커다란 변화가 없고 제2외국어 한문이 30문항에 50점이라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표를 미리 한번 봐봤는데 그동안에 제2외국어 한문이 이제 9등급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뀌어서 그렇게 안 나오죠. 등급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2외국어 만약에 독일어를 봤다. 그러면 이제 85점을 받았으면 2등급 이렇게만 표기가 된다는 거죠. 네, 점수 네. 같은 건 전혀 안 나오고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네. 또 영어도 마찬가지죠. 등급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뭐 탐구는 뭐 생활과 윤리하고 지구과학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준 점수도 나오겠고 100분위 점수도 나오겠다. 또 등급도 나오겠고 이것이 23일 날 나올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 그죠? 네, 이번에? 네, 23일 날 나옵니다. 21학년도는 21학년도. 네, 21학년도는 이렇게 나오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특별히 나오고. 변화가 없다면. 네, 23일 날 나올 거고 그 뒤에부터 이제 정시가 이제 치열하게 준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미 뭐랄까 교육부에서 그 예시문항 같은 경우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뭐 범위도 나와 있고 수학 영역을 제가 예를 들면 행동 영역에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시 문항들을 다 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 같으면 계산 능력에서는 이런 문제면은 조금 이렇게 변화해서 출제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내가 출제자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EBS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해서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간접 연계라며 간접 연계를 해서 출제할 수 있을 건지 또 이해 능력은 어떻게 할 건지 추론 능력은 어떻게 할 건지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예시 문항을 좀 충분하게 많이 풀어서 어떤 경향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 공부하는 방법이 나올 테니까. 거기 예시 문항을 보면은요 그 평가 요소도 나와 있고 문제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도 나와 있고 학습 안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은 엄청나게 들고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수학 과목은 더 그렇잖아요. 거의 알면 빵점이에요. 점수 연결이 안 돼요. 알 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점수가 되는 거지. 거의 알겠어요. 이거는 수학에서는 점수가 안 된다는 거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영역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것 같아요. 뭐가 부러지는 맛에 딱딱 끊어지는 맛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다랗게 뭐 좋아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과목은 또 외워야 되고 막 들끝난 것 같고 그런데 수학은 딱 끝나는 그런 맛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칠판에서 증명을 쭉 해놓으면 칠판 끝까지 쓸 수 있는데 암기한 거는 몇 개 못 가요.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준비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준 각 영역마다 예시문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교육에서도 예시문항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떻게 변화해서 가르치면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보통 우리가 그냥 문제집 많이 풀어보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경향은 좀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체계가 좀 달라요. 한국사는 1등급이 40점 이상 50점까지예요. 근데 제2외국어 한문은 45에서 50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고 너 1등급인데 왜 2등급 나왔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50점 만점인데 달라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2등급이 35에서 39점 맞으면 되는데 제2외국어 한문은 40에서 44점 그렇게 맞아야 2등급이 된다는 거죠. 점수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 영어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도 확실하게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 그냥 모르고 마구잡이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수 원점수 기준도 좀 확실하게 좀 알고 하시는 것이 좋다. 이 재료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대표님하고 좀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으셔서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상당히 뭐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프로그램 보신 다음에 댓글을 좀 남겨주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이제 제 거를 다 공개해도 되지만 또 너무 오픈시키면 또 그렇니까 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뭐 저는 뭐 다니면서 다 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에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것도 뭐 또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변화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탐구 과목은 이제 선택은 거의 다 됐겠지만 혹시 이제 1학년이나 또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거 하는데 그 탐구 과목 선택은 사실상은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하면 좋아요. 근데 꼭 그때 사춘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학교에서 안 하는 과목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미치겠어 아주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신 따로 공부하고 수능은 또 따로 공부하는 거야. 미치겠다. 근데 제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건 학교에서 하는 걸 하자라는 거. 근데 이제 물론 학교에도 선생님들 수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인하고 또 안 맞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1번은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해라.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해라. 세 번째는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과목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현재는 사회탐구는 생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순서라는 걸 우리 충분하게 이해를 해놓고 좀 결정하는데 혹시 1학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고민해가면서 해주면 좋고요. 과학탐구는 지구과학이 1등이에요. 그전에는 막 그냥 생명과학, 화학 쪽이 높았는데 지구과학이 등급 따기 좋더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 2등이고 화학이 3등. 물리는 역시 어려운 거예요. 물리는 4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과목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하고 그래도 뭐 아니면 뭔가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쪽을 해야 등급 따기가 좋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탐구 과목 선택도 좀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랄게요. 자, 제2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고도 이제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절대평가가 돼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전에는 아랍어가 그냥 월등했어요. 거의 70% 학생이 아랍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내신 좀 낮아. 평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는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사탐 대신에 써먹을 수 있었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아랍에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잘 찍어? 예, 잘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뭐 아랍어 때문에 대학 갔다 카더라 뭐 이런 카더라 얘기가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전설을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 계열은 커다랗게 문제가 없어요. 선택 과목은 뭐 그냥 뭐 화작, 언어, 매체 중 택일, 확통, 미적, 기하 아무거나 해도 돼.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자연계열로 넘어가면 미분, 기하 중 택일을 원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진짜 전부 다 가고 싶은 대학들이에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쭉 해서 서울과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에서 쭉 그렇고요. 자연계 일부만 미적하고 기하를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광운대, 숭실대 상위 16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이죠.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에서는 덕성여대에서 미분과 기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덕성여대 나 의학이나 약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 확통했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미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또 원래 사회탐구하고 과외탐구, 그 과학탐구 구분 없이 그 두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과탐 두 개로 딱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건대, 경희대, 고대, 좀 좋은데. 예, 좀 좋은데 진짜 가고 싶은 대학들은 다 그냥 과탐 두 개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속았다 이러면 안 돼. 사회가 그랬잖아요. 다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미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인천 경기에서는 단대, 아주대, 인하대, 인천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데는 과탐에서만 두 개를 택하라고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 대학을 미리 좀 지금 타겟 대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없이 막 준비했다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이런 자료들 지금 다 지금 PPT, 파워포인트 자료 좀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제가 다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이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대 같은 경우 서울대 뭐 인문, 사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저거 하니까 그건 뭐 선택 과목 코다 이렇게 없어요.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이런 거죠.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생명, 사범대학 중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 이런 대학들. 또 생활과학대학에서 의료학과는 유형 1에도 포함돼요. 유형 2에도 포함돼요. 인원이 좀 달리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도 수의과대, 약대, 의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이런 데는 뭡니까? 과학이 서로 다른 과목에 1+2나 2+2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지원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엄청 거의 다 맞아버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원혼을 한 거야. 서울대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목에 1+2. 분명히 그런 학생 나옵니다. 네. 저희 학교도 나왔어요. 야, 너 서울대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저 원혼인데요. 뭐야? 막 이래가지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 모르고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수학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단과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택일입니다. 확통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 또 탐구도 마찬가지로 과학 탐구 8과목 중 택2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미대나 사범대 체육과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 이거는 아니죠. 수 모형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알면 되고. 수능 위주의 전형 선발 내년도 원래는 2023학년도까지 16개 대학을 40%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 상태고 서울대도 많이 늘었어요. 올해가 736명인데 내년에 979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3%가 증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연대도 1085명인데 1384명에서 27.6%가 증가가 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만 해서도 보면은 46.8% 정도. 그러니까 100이라면 146.8%를 정시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는 걸로 하시면 되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소개로 해서 다 나타내 놨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4.7%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스카이하고 서성한 2까지 보면 한 25% 정도, 125.5%가 늘어났다. 4분의 1 정도가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잘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겠지만 수능 준비, 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고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넉넉고 저는 최저가 없는데요. 학교에 가서 수업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종합전형 하겠다고. 이거는 현실 도피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좀 좀 어려운 관문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나 학과들은 합격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좀 공부는 어렵게 하겠지만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 뭐 그런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는 게 제일인데요. 근데 이게 현실이 공부는 좀 하고 가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직업입니다. 지금 우리들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이 공부니까 직업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뭐 어떻게 재밌게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크게 보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려서 항상 드리는데 그냥 우리 직업인 것 같다. 직업이다. 그럼 지금 엄마나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겪으셨고 지금도 또 우리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지난번에 뭐죠? 노래 이거 완전히 다 나왔나요?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거의 녹음 단계의 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노래예요, 도대체? 그 제목은 중년 고백인데 제가 중년 고백? 중년 고백. 중년. 한번 들려드려요. 네.
중년 고백. 네. 앞쪽에 그 대사가 아니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의 풍파도 넘겨버렸다. 자기 인생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네. 뒤를 돌아보니까 참 후회할 것도 많다.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되게 뭐 잘 살아온 것처럼 느껴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점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인데 내가 그 옛날로 돌아갔으면 더 잘해줄 텐데 지금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따끈따끈한 얘기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